이후 그는 무수한 관직을 거치며 1580년에는 부재학에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유성룡의 벼슬길은 비교적 순탄했다. 서해의 이 벼슬살이가 순탄했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첫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그 시대에 맞게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선조라는 임금을 통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을 우선 이제 들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당시 조정과 이 제야에서 크게 신망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있던 태계 이항의 제자였다는 사실도 하나 서해의 순탄한 벼슬길에 하나의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성룡은 안동과 서울을 자주 오갔다. 예나 지금이나 안동, 서울은 먼 길이었다. 문경 마성명의 공생정. 유성룡은 물가 경치 좋은 곳에 이 정자를 지었다. 고향과 서울을 오갈 때 그는 이곳에 들러 주변 경치를 즐기며 휴식을 취했다. 대나무 숲에서 날아온 봉황이 앉았던 곳이라는 공생정. 영강과 조령천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으로 그 풍광은 지금도 여전하다. 정자 기둥과 첨화선 안으로 들어온 풍광은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가 된다. 이곳에 앉아 유성룡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성룡이 다리 쉼을 하던 곳이 또 있다. 그가 신발을 벗고 행장을 풀어놓고 쉬었다는 곳. 예천의 수락대. 교종 때는 25명의 학자들이 모여 선유계라는 계를 만들고 학문을 논했다. 이를 기념해서 1915년 6가문 후손들이 이 수락대 정자를 지었다. 후학들은 바위에 글귀를 새겨 유성룡을 오래 기억하고자 했다. 맑고 깨끗한 물줄기. 유성룡 역시 이를 예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벼슬길의 유성룡,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591년 이른바 건조 문제로 북인인 이산해파와 대립하기도 했다. 대립이 있을 때마다 유성룡은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낸다. 세자 책봉하는 것을 건조라고 합니다. 정실왕비에서 난 세자가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세자 책봉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서해 유성룡은 그냥 중립을 지키고 이쪽 저쪽 어느 편도 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원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후궁에서 나온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왕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세들 왕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 하는 거는 이 신하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가르쳐 보기는 했지만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그건 왕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왕한테 맡겨야 되는 거, 선조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 무렵 조선은 정치적인 내분에 휩싸이고 있었다. 이조정량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로 다투던 조정 대신들은 급기야 동인 서인으로 나뉘고 말았다.
정치적 판단과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동인과 서인은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었다. 동인은 주로 퇴계 이황과 남명조식의 문인들로 이루어졌고 서인은 율곡 이이 등의 기호학파로 맺어졌다. 유성룡은 동인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나라 밖의 상황도 심상치 않았다. 특히 일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1590년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다. 일본의 사정을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통신사의 보고는 달랐다. 서인 측에서는 전란을 예고했고 동인 측에서는 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1591년 2월) 통신사의 보고가 실록에 잘 남아있다. 정사 황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부사 김성일은 전쟁을 일으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성일은 도요토미의 눈은 쥐와 같아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된다고 보고했다. 유성룡이 같은 동인인 김성일을 만났다. 유성룡은 황윤길의 말과 다르게 말하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일은 전란 발생은 장담할 수 없지만 나라가 혼란에 빠질까봐 그랬다고 대답했다. 김성일의 개인적인 견해는 차치하고라도 조선통신사가 받아온 서기에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성룡의 고민이 깊어져 갔다. 이미 병조 판서를 거쳐 좌의정과 이조 판서를 겸하고 있던 유성룡이었다. 일본의 의도와 일본인들의 발언을 볼 때 전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성룡은 전란에 대비해 나갔다. 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이 침공할 조짐이 있다는 것을 명나라에 통보했다고 한다. 특히 유성룡은 조선의 방어 체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제승방략 대신 진관법을 주장했다. 제승방략은 유사시 각 지역의 군사들이 모여 서울에서 장수가 내려오면 적을 막는 전략이었다. 장점은 전 군사력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패전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군사력을 보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거의 망할 지경에 다다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진관 체제는 단번에 적을 섬멸하지는 못하지만 단번에 이쪽 방어선도 이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삽시간에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 군사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관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무렵 또 하나 유성룡이 준비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인재등용이었다. 유성룡은 뛰어난 장수들을 천거했다.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원균을 경상우수사로, 권유를 의주목사로 천거했다. 다행히 선조는 이를 받아들여 정읍군수로 있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했다. 단번에 6품계나 승진하여 전라좌수사가 된 이순신.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승진 인사였다.
여기에는 유성룡과 이순신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